이솝의 생애. 호모와 이솝의 출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기껏해야 그들 신상에 일어났던 일 중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몇몇 사건들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건 정말 놀랄만한 일이 아닌가. 역사책을 보면 이보다 별반 유쾌하지도 또 필요치도 않은 일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는데 말이다. 나라를 파멸로 몰고 간 그 수많은 자들, 아무 내세울 만한 공적도 없는 군주들의 경우에는 심지어 그들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수세기 이래로 마땅히 그 누구보다 더 찬양받았어야 했을 두 인물 호모와 이솝의 생애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들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다. 호모는 신화상의 여러 신들을 창조해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시인들의 시조라 할 만한 인물이다. 이솝으로 말하자면 참된 지혜를 가르친 사람으로 마땅히 그리스가 자랑하는 현자들의 반열에 두었어야 했을 인물이다. 더군다나 이솝은 지식의 정의를 내리거나 규칙을 정한 이들, 이른바 철학자들보다 훨씬 더 솜씨있게 지혜를 가르쳤으니 말이다. 사람들은 위대한 이 두 인물 호메로스와 아이소포스의 생애를 그야말로 수집하다시피 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의 생애를, 특히 플라누데스가 쓴 이솝의 생애를 꾸며낸 이야기로 여기고 있다. 나는 그런 식의 비판에 동조하고 싶지 않다. 플라누데스가 살았던 때는 분명 이솝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시기였다. 때문에 나는 플라누데스가 전성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을 기록으로 남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에서 나는 플라누데스가 이솝에 대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가 보려고 한다. 다만 너무 유치해 보이거나 어떤 식으로군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외시켰다. 이솝은 아모리움이라는 큰 부락 출신의 브라지아 사람이었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로마 제국이 건설되고 약 200년이 지난 후인 57 올림피아기 경이었다. 그가 생명의 신께 감사해야 할지 원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신은 그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었으면서도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기 흉하고 추한 용모에다 말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로 세상에 내보냈기 때문이다. 이런 결점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비록 그가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결국에는 노예가 되지 않았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그의 마음은 늘 자유로웠고 운명에 좌우되는 일도 없었다. 물의 실험. 이솝의 첫 주인은 그를 밭으로 보내 땅을 갈게 했다. 이솝이 그것 말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던가? 아니면 추한 외모를 한 불쾌한 상대를 자기 눈앞에 두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시골집을 보러 왔는데 한 농부가 그에게 무화과를 바쳤다. 그 무화과는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그래서 주인은 아가푸토스라는 운송가를 불러 그것을 잘 간수했다가 자기가 목욕을 하고 나온 다음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우연히 이솝이 무슨 일이 있어 집에 들어왔고 이솝이 들어온 것을 본 아가푸토스는 그 기회를 틈타 몇몇 동료들과 함께 무화과를 먹어버렸다. 그리고는 이솝이 결코 변명을 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는 그 죄를 이솝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만큼 이솝이 심하게 말을 더듬고 바보처럼 보였던 것이다. 고대인들이 노예들에게 내렸던 벌은 매우 잔혹했고
이번 잘못은 큰 벌을 받을 만한 것이었다. 가련한 이솝은 주인의 발밑에 몸을 조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저 잠시 형벌을 미뤄주는 은총뿐이라는 뜻을 주인에게 전하려고 애를 썼다. 이 같은 청이 받아들여지자 이솝은 미지근한 물을 구해와 주인 앞에서 그것을 마시고는 손가락을 입에 넣어 개어냈다. 그의 입에서는 그가 마신 물 말고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한 이솝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똑같이 하게 해달라는 몸짓을 했다. 이솝이 그 같은 생각을 해내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에 때문에 모두들 크게 놀랐다. 아가푸토스와 그의 동료들은 태어난 척했다. 그리고 이솝이 한 것처럼 물을 마시고는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었지만 손가락이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러나 물은 그 즉시 효력을 나타내어 아가푸토스와 그의 동료들의 입에서는 미처 소화되지 않은 붉은 무화과가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솝은 자신을 지켰다. 그를 고발했던 자들은 주인의 음식을 탐한 죄 그리고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삐뚤어진 행실에 대해 이중의 벌을 받았다. 이솝 자유롭게 말하게 되다. 이튿날 주인이 돌아가고 난 후 이솝은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길을 잃은 나그네 맷이 다가와서 여행자를 한대하는 신 주피터의 이름으로 청하니 자기들에게 마을로 가는 길을 일러달라고 했다. 이솝은 우선 그들을 나무 그늘에서 쉬게 한 다음 간단한 요깃거리를 주었다. 그리고 나서 안내자 노릇을 자청하여 일행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들어서고 난 다음에야 그들을 떠나보냈다. 이 선량한 나그네들은 두 손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이같이 자비로운 행동에 합당한 보상을 내려달라고 주피터 신에게 기원했다. 이솝은 그들과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어 더위와 피곤에 지쳐 잠이 들었다. 그런데 장결에 운명의 여신이 이솝 앞에 나타나 굳은 그의 혀를 풀어주고 또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기술을 내려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그가 처음 과내냈다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 기술이었다. 이 뜻하지 않았던 일에 뛸 듯이 기뻐하며 수스라치게 깨어난 이솝은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이게 웬일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구나. 갈퀴고 쟁기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할 수 있게 되었어. 이 같은 기적으로 인해 이솝은 주인을 바꾸게 되었다. 이솝의 주인 집에는 제나스라는 해계원이 있어 노예들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한 노예를 너무 심하게 때렸다. 이를 본 이솝이 참지 못하고 제나스를 비난하면서 그가 노예들을 학대한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했다. 제나스는 그 일에 대해 이솝에게 경고를 하고 복수를 하기 위해 주인에게 달려갔다. 그리고는 주인 집에 큰 기적이 일어나 프리지아 사람 이솝이 다시 말을 하게 되었는데 이 나쁜 자가 주인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데에만 그 능력을 쓰고 있다고 고해 바쳤다. 주인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 이솝을 마음대로 처분하라면서 제나스에게 내줘버렸다. 제나스가 밭으로 돌아오니 어떤 상인이 그를 찾아와서 짐을 실어 나를 짐승 몇 마리를 팔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제나스는 그건 안 되네. 내겐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하지만 원한다면 노예를 하나 팔지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이솝을 데려오게 했다. 이솝을 본 상인은 이런 자를 사라고 하다니 나를 조롱하는 것이요. 가죽 포대인 줄 알겠구먼. 이라고 말하면서 이솝의 흉한 모습에 대해 불평을 하고 비웃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이솝은 상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눈을 질끈 감으시고 저를 한번 사 보세요.
당신에게 그렇게 쓸모가 없진 않을 겁니다. 울며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으면 제 얼굴을 보여주어 그치게 할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제가 야수라고 하면서 겁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솝이 던진 농담에 마음이 끌린 상인은 아테네 돈 서무불을 내고 이솝을 샀다. 그리고는 웃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다행이로구나. 사실 크게 잘 산 것도 없지만 큰 돈을 쓰지도 않았으니. 빵 강줄이 여러 상품 중에서도 이 상인은 노예를 사고 파는 자였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노예들을 팔기 위해 에베소스로 가는 중이었는데 노예들은 여행의 편리를 위해 각자의 역할과 힘에 따라 짐을 분배해 지고 가야 했다. 이솝은 자신의 몸집을 고려해 달라고 그리고 신차민이만큼 거칠게 다루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다. 그의 동료 노예들은 원한다면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된다고 대꾸했다. 이솝은 자기도 체면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몫의 짐을 지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의 동료들은 이솝이 마음대로 짐을 고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자 이솝은 빵 바구니를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 모두들 그가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점심때부터 바구니는 비기 시작했고 이솝의 짐은 그만큼 가벼워졌다. 저녁 때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해서 이틀 후에는 빈손으로 걷게 되었다. 그의 양식과 분별력에 모두들 감탄했다. 무엇이든지 다 아는 노예와 아무것도 모르는 노예, 문법학자와 가수와 이솝을 제외한 모든 노예들을 처분한 상인은 이들을 내놓고 팔기 위해 사모스 섬으로 갔다. 이들을 시장으로 데려가기 전에 모든 상인들이 그러하듯이 그 상인 또한 자기 상품을 치장할 양으로 문법학자와 가수에게 가능한 한 가장 단정하게 옷을 입혔다. 그와는 반대로 이솝에게는 자루 하나만을 씌워 그 둘 사이에 놓아두었다. 이 둘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사려는 사람들이 몇몇 나타났다. 그 중에 크상투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다. 그는 문법학자와 가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말에 이솝은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표정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라. 플라누데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모두들 도망칠 뻔했을 정도로 너무나 흉측하게 얼굴을 일거트렸다고 한다. 상인은 가수를 1,005불, 문법학자를 3,005불의 값으로 내놓고 그중 하나를 사는 사람에게는 이솝을 덤으로 주겠다고 했다. 문법학자와 가수의 값이 너무 비싸서 크상투스는 살 마음이 없어졌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지 않으시려거든 아까 그토록 보란듯이 웃어젖히던 저 보잘것없는 노예를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스승에게 권했다. 허수아비 노릇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크상투스는 이 권유를 받아들여 65불에 이솝을 사기로 했다. 그리고 그 전에 다른 두 노예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솝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솝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가져가 놨어요. 세관원들은 너그럽게도 크상투스가 세금으로 낸 돈을 돌려주고는 내지도 않은 세금에 대한 영수증을 써주었다. 크상투스의 아내는 성미가 아주 까다로워서 자기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 새 노예를 그냥 데려가 보였다가는 보나마나 아내의 할을 돋구거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 뻔했다. 그래서 그는 그 얘기를 농담 삼아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집에 가서는 자기가 방금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체격 좋은 젊은 노예를 하나 샀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듣고 부인의 시중을 드는 여자들은 저마다 그 노예를 자기 수하에 두고 부리겠다며 사움까지 하려 들었다. 그러나 그 노예가 나타나자 이 여자들은 놀라 자빠졌다. 어떤 여자는 손으로 눈을 가렸고 또 다른 여자는 도망을 갔고 또 어떤 이는 비명을 질렀다. 이 집의 안주인은 남편이 어떤 괴물을 데려온 것은 자기를 내쫓기 위해서이며 남편은 오래전부터 자기에게 실증이 나 있었던 거라고 말했다. 이런 말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 싸움이 커져서 부인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진정으로 가겠다고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때 크상투스가 인내심을 발휘하고 이솝이 기지를 보태어 사태는 진정이 되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가버린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아마도 새 노예의 흉한 용모에 점점 익숙해져서 어느 정도는 눈에 거슬리지 않게 된 모양이었다. 풀의 비유. 이솝이 민첩한 기질을 드러내 보인 소소한 사건들이 꽤 많지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 이솝의 성격을 가늠해 볼 수는 있겠지만 후세에 전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다만 이솝이 얼마나 양식 있는 사람이며 또 그 주인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 하나만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크상투스가 상추를 직접 고르려고 어느 정은지기 집에 갔다. 상추를 다 따고 나자 정은지기는 원해와 철학에 모두 관계되는 한 가지 어려운 의문에 부딪혀 마음이 괴로우니 이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것은 정은지기가 심어 온갖 정성을 기울여 기른 야채는 잘 자라지 않는 반면에 땅에서 저절로 솟아난 풀은 가꾸거나 거름을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대답이 궁할 때면 흔히 그러하듯 크상투스는 모든 것을 하늘의 뜻으로 돌렸다. 이솝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주인을 따로 불러내어 정은지기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권했다. 내가 그렇게 막연히 대답을 한 것은 내가 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이 아니라서 그러는 것이네. 내가 종을 두고 갈 터인데 그가 자네를 만족시킬 만한 답을 해줄 걸세. 크상투스가 채소밭 다른 곳으로 산책을 하러 간 사이에 이솝은 돼지를 여인에 비유하여 정은지기에게 설명을 해주었다. 어떤 여인이 첫 남편에게서 난 아이들을 데리고 재혼을 하였는데 재혼한 남편에게도 전실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틀림없이 전실 자식들을 미워하고 이들이 먹을 것을 빼앗아 자기 자식들에게 줄 것입니다. 돼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과 경작의 산물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일 뿐 돼지가 베푸는 애정과 혜택은 모두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위해 남겨두는 법이지요. 그러니 한쪽에 대해선 계모가 되고 다른 한쪽에게는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정은지기는 이 대답에 대단히 만족해서 자기 채소밭에 있는 모든 것을 이솝에게 주었다. 좋은 친구의 비유. 어느 날 철학자와 그 부인 사이에 큰 다툼이 생겼다. 그 연유는 이러했다. 철학자가 연애 중에 사탕과자 몇 개를 따로 드러내어 이솝에게 주며 말했다. 이것을 내 좋은 여자친구에게 가져다 주어라. 이솝은 그것을 주인이 아주 귀여워하는 암강아지에게 가져다 주었다. 집에 돌아온 크상투스는 부인에게 가서 자기가 보낸 선물은 어땠는지 맛이 좋았는지를 물었다. 부인은 그게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알기 위해 이솝을 불렀다. 이솝을 매질할 구실만 찾고 있던 크상투스는 이것을 나의 좋은 여자친구에게 가져다 주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솝은 이렇게 대답했다. 별것 아닌 말에도 이혼하겠다고 위협하는 부인은 좋은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고 매맞은 다음에도 몸을 부벼대는 저 암캐가 좋은 여자친구지요. 철학자는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부인은 너무도 화가 나서 남편을 떠나버렸다. 크상투스는 친척과 친구의 입을 빌어 해명도 하고 간청도 해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이솝이 한 가지 방책을 생각해냈다. 그는 상당한 소의 결혼식 하객 준비를 하는 양 많은 고기를 사들였다. 그리고 자기 여주인의 하인들 중 한 명과 우연히 마주칠 수 있도록 일을 꾸몄다. 그 하인이 이솝에게 어째서 그리 많은 음식을 준비하느냐고 물었다. 이솝은 주인이 아무리 애를 써도 부인을 돌아오게 할 수 없어서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이 소식을 들은 철학자의 부인은 서둘러 남편 집으로 돌아왔다. 아마 남편에 대한 반항심이나 질투심에서 그랬을 것이다. 매일같이 주인을 골탕 먹이고도 그때마다 기지를 발휘하여 처별을 원하는 이솝에게 복수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철학자는 이솝을 꼼짝 못하게 할 수가 없었다. 혓바닥의 비유. 어느 장날에 크상투스는 몇몇 친구들을 불러 연애를 베풀 생각으로 이솝에게 가장 좋은 것만 사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솝은 속으로 노예 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는 안 되고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지요 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짐승의 혀만을 사서 그것을 온갖 소스로 요리를 시켰다. 전체 요리고 두 번째 요리고 디저트 간에 모든 것은 혀뿐이었다. 손님들이 처음에는 그 같은 요리를 선택한 데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결국에는 물려버렸다. 크상투스가 내가 가장 좋은 것만 사오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솝은 이렇게 대답했다. 혀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혀는 시민생활을 이어주는 끈과 같은 것입니다. 학문의 열쇠이고 진리와 이성의 도구이지요. 사람들은 혀를 써서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다스리며 또 가르치고 설득을 합니다. 의회에서 통치를 하고 모든 의무 중에 어떤가는 제 신을 찬양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도 바로 이 혀를 통해서지요. 이솝을 혼내주려고 버리고 했던 크상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좋다. 그럼 내일은 제일 나쁜 것으로 사오느라. 오늘 왔던 손님들을 다시 올 터인데 다른 식으로 대접하고 싶으니까. 그 다음 날도 이솝은 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라고 하면서 똑같은 요리만을 내놓았다. 혀는 온갖 갈등의 근원이며 송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분열과 전쟁의 원천입니다. 혀가 진리의 도구라고들 하지만 오류의 도구이기도 하고 더 나쁜 것은 중상모략의 도구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혀를 써서 도시 국가를 파괴하고 사악한 일들을 믿게 만듭니다. 혀가 한편으로는 신들을 찬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들의 권능에 대한 불경한 언사를 내뱉지요. 손님 중 한 사람이 크상투스에게 이 하인은 정말로 그에게 아주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당신의 인내심을 저자만큼 훌륭히 시험할 줄 아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이솝이 다시 주인에게 말했다. 무슨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을 하나 구해다 주게. 걱정 없는 사람. 이솝이 다음날 시장에 가서는 마치 조각상 마냥 모든 일을 냉정하고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농부를 보고는 그를 집으로 데려왔다. 당신께서 요구하셨던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솝이 크상투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크상투스는 자기 부인에게 일러 물을 데우고
그 물을 대야에 담아와 새로운 손님의 발을 씻기게 했다. 농부는 자기가 이 같은 예우를 받을 만한 처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도 이 집의 관습인가 보다고 중얼거리며 그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었다. 크상투스는 농부를 식탁의 상석에 앉혔다. 농부는 아무런 격식도 차리지 않고 거기 앉았다. 식사 중에 크상투스는 오로지 자기 요리사를 비난하는 말만을 늘어놓았다. 아무것도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단 것은 너무 짜다 하고 지나치게 짠 것은 달다고 했다. 걱정 없는 사내는 철학자가 마음대로 말하게끔 내버려 두고는 마음껏 먹었다. 후식으로 철학자의 부인이 만든 케이크가 식탁에 나왔다. 그 케이크는 아주 맛이 있었지만 철학자는 그것이 맛이 없다고 했다. 이건 내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형편없는 케이크로군. 이런 케이크를 만든 여자는 화형에 처해야 해. 평생 가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못할 테니까. 장작을 가져오느라. 그러자 농부가 말했다. 잠깐만요. 가서 내 아내를 데려올 테니 둘을 한꺼번에 태워버립시다. 이 재치 있는 마지막 말에 철학자는 아연실색하여 이후로 이솝을 골탕 먹이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다. 목적 없는 산보. 이솝이 오로지 주인만을 상대로 하여 재치 있는 말과 농담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한 번은 크상투스가 이솝을 어떤 곳에 심부름을 보냈다. 이솝은 심부름을 가는 도중에 한 법관을 만났다. 그 법관이 이솝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 이솝이 건성으로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법관은 이 대답을 자신을 경멸하는 불손한 운동으로 간주해 이솝을 감옥에 가두도록 했다. 집행관들이 그를 감옥으로 데려가는데 이솝이 법관에게 말했다. 제가 대답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금 가는 곳으로 가게 되리라는 걸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법관은 이솝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이처럼 재치 있는 노예를 가진 크상투스는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다. 마셔야 할 바닷물. 크상투스는 그 일을 통해 이솝을 노예 신분에서 풀어주지 않은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같은 노예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 어느 날인가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 이솝이 제자들과 질퍽한 주연을 베푼 크상투스의 시중을 들다가 스승과 제자 모두가 머리끝까지 치기가 오른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폭음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쾌락의 단계, 둘째는 치태의 단계, 셋째는 광란의 단계입니다. 사람들은 이 같은 충고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술을 마셔댔다. 크상투스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을 퍼마시고는 바닷물을 마셔버리겠노라고 풍을 떨었다. 이 말에 동석했던 사람들은 모두 웃었다. 크상투스는 자기가 한 말을 계속 우겨대면서 바닷물을 전부 마셔버리는 것에다 자기 집을 걸었다. 그리고 그 내기에 대한 보증으로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내놓았다. 그 다음 날 치기가 가신 크상투스는 자기가 대단히 소중히 여기던 반지가 없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이솝은 그가 건 내기 때문에 반지뿐만 아니라 집도 잃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다. 철학자는 크게 당황했다. 그는 이솝에게 이 공경에서 벗어날 방도를 일러달라고 간청했다. 이솝은 다음과 같은 방도를 생각해냈다. 그 내기를 하기로 한 날이 되자 사무소의 모든 사람들이 철학자가 망신당하는 꼴을 보려고 바닷가로 몰려왔다. 철학자와 내기를 건 그 제자는
이미 이긴 듯 의기양양했다. 크상투스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내가 바닷물을 다 마시겠다고 내기를 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다로 들어오는 강물까지 다 마시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와 내기를 건 사람에게 강물이 흘러드는 것을 막으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크상투스가 그 같은 난처한 지경에서 명예롭게 벗어날 방책을 찾아낸 데에 대해 모두들 감탄했다. 그의 제자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스승에게 용서를 구했다. 크상투스는 사람들의 한호 속에 집으로 돌아왔다. 까마귀의 비유. 내기에서 주인이 이기도록 해준 대가로 이솝은 자신을 노예의 신분에서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크상투스는 아직 그럴 때가 되지 않았다며 그의 청을 거절했다. 하지만 만일 신들이 그렇게 명한다면 기꺼이 동의하겠노라고 했다. 그러니 집에서 나가 처음 만나는 전조에 주의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길조라면, 예를 들어 까마귀 2마리가 한꺼번에 눈에 띈다면 그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1마리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대로 노예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솝은 곧장 밖으로 나갔다. 그의 주인집은 외따로 떨어져 큰 나무들이 울창한 그런 곳 부근에 있었다. 이솝이 나가자마자 까마귀 2마리가 나무 꼭대기로 날아드는 것이 보였다. 그는 주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주인은 그 말이 참말인지를 몸소 확인하려 했다. 그런데 크상투스가 나오는 동안 까마귀 1마리가 날아가 버렸다. 너는 여전히 나를 속일 작정이더냐.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하인을 시켜 이솝을 채찍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대로 불쌍한 이솝이 매를 맞고 있을 때 누군가가 크상투스에게 식사 초대를 해왔고, 크상투스는 가겠노라고 약속을 했다. 그러자 이솝이 이렇게 탄식을 했다. 아, 전조라는 것은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까마귀 2마리를 본 나는 이렇게 매를 맞고 있고, 1마리밖에 보지 못한 주인은 식사의 초대를 받다니. 크상투스는 이 말이 아주 마음에 들어 이솝에게 하던 채찍질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여러 차례 그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상투스는 그를 풀어줄 마음을 먹을 수가 없었다. 보물의 비유. 어느 날 크상투스와 이솝이 오래된 기념비들 사이를 거닐며 그 위에 새겨진 비문들을 읽는 즐거움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가 크상투스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비문을 하나 보게 되었다. 그것은 어떤 단어들의 첫 글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철학자는 그것을 해독하는 것이 자기 능력 밖의 일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이솝이 물었다. 제가 이 문자들을 이용하여 당신께 보물을 찾아드리면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크상투스는 그 대가로 이솝을 자유롭게 해주고 보물의 반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주인의 약속에 이솝은 흔쾌히 비문의 내용을 말했다. 이 비문이 의미하는 바는 이 기둥에서 4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보물을 찾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솝의 말대로 그곳의 땅을 조금 파보니 과연 보물이 나왔다. 이솝은 철학자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재촉했다. 그러나 철학자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자네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지 않도록 신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네. 이 문자들이 무엇인지 자네가 내게 알려주기 전에는 말이야. 내게는 그것이 우리가 찾아낸 보물보다 더 귀중한 또 다른 보물이 될 걸세. 그러자 이솝이 이렇게 대답했다.
여기에 새겨져 있는 것은 뒤로 4발자국 가서 땅을 파면 보물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의 단어 첫 글자만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내가 이리도 총명하니 내가 너를 풀어주는 것은 큰 실수일 게야. 그러니 내가 널 해방시켜 주리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라. 크상투스가 이렇게 말을 잇자 이솝은 다음과 같이 대꾸했다. 저는 그러면 데니스 왕에게 가서 당신을 고변하렵니다. 이 보물은 데니스 왕의 것이니까요. 여기 새겨진 문자들은 그런 의미의 문장을 이루는 단어 첫 글자들이기도 합니다. 겁이 난 철학자는 이솝에게 그의 몫을 돈을 주겠으니 아무 말도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돈을 받는다고 해서 주인에게 감사할 일은 아니라고 이솝은 말했다. 이 문자들은 3가지 의미를 함축하도록 선택된 것으로 떠나면서 발견한 보물을 나누게 될지어다 라는 뜻도 된다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크상투스는 이솝이 이 일을 소문낼까 두려워 그를 감금시키고 발에 쇠고랑을 채웠다. 이솝은 이렇게 외쳤다. 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인가?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당신이 원하지 않아도 장차 나를 해방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니. 그의 예언은 들어맞았다. 독수리의 비유. 몹시도 기이한 일이 일어나 사모스 사람들이 큰 불안에 빠졌다. 독수리 한 마리가 국세반지, 아마도 의회의 의결사항에 날이 날 때 쓰이던 인장 같은 것을 채워다가 어떤 노예의 품에다 떨군 것이었다. 사람들은 철학자, 그것도 공화국에서 가장 뛰어난 철학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크상투스에게 이 일을 어찌 생각하느냐며 의견을 물어왔다. 그는 시간을 좀 달라고 하고는 그의 집에 상주하는 예언자 이솝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솝은 자신의 예상이 들어맞아도 그 영예는 언제나 주인 몫이고 그 예상이 틀리면 오로지 노예만 비난받을 뿐이니 자기를 대중 앞에 세워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크상투스가 이에 동의하여 이솝을 연단에 세웠다. 이솝을 보자마자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못생긴 사람에게서 어떤 합당한 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솝은 그들에게 술단지 형태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든 술이 어떤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모스 사람들은 그러면 이 기적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꺼리낌 없이 말해보라고 외쳤다. 이솝은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말했다. 운명의 여신은 주인과 노예가 서로 영광을 다투도록 해놓으셨습니다. 노예가 말을 잘못하면 매를 맞지요. 허나 그가 주인보다 말을 잘해도 역시 매를 맞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즉시 이솝을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라고 크상투스를 다그쳤다. 철학자는 그렇게 못하겠다며 한참을 버텼다. 전국에는 사모스의 법관이 자기 직권으로 강제로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하였으므로 철학자는 이솝을 해방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자유의 몸이 된 이솝은 이번 일이 사모스 사람들에게 닥친 굴중의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세반지를 채워간 독수리는 바로 이들을 정복하려는 강력한 군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개의 길. 독수리가 국세반지를 채워간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어였다. 리디아 국왕 크레수스는 사모스 주민들이 자기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민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력으로 그렇게 만들겠노라고 공포했다. 대부분의 사모스인들은 크레수스의 말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솝은 그들에게 운명의 여신이 인간에게 2가지 길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 하나는 자유의 길로 처음에는
험한 가시밭길이지만 나중에는 아주 쾌적하고 다른 하나는 노예의 길로 그 시작은 안락하나 나중에는 힘든 길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사모스 사람들이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는 충고를 아주 알아듣기 쉽게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크레수스 왕의 사자가 와서 하는 요구를 거의 들어주지 않은 채로 쫓아보냈다. 이리와 양과 개. 크레수스 왕은 사모스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사자는 사모스 사람들이 이솝의 양식을 신뢰하고 있으므로 이솝이 있는 한 왕의 뜻대로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크레수스 왕은 다시 사모스에 사자를 보냈다. 그리고는 이솝을 자기에게 넘겨주면 그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사모스의 주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같은 조건이 유리하다고 보았다. 이솝을 희생시켜 평안을 얻는 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솝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늑대와 양들이 평화조약을 맺었다. 양들은 그 조약의 볼모로 양치기 개들을 보냈다. 이리하여 더 이상 양들을 지켜줄 자들이 없게 되자 늑대들은 훨씬 손쉽게 양들을 물어 죽였다. 이 같은 교훈적인 우화는 효과가 있었다. 사모스 사람들은 그전과 정반대되는 결정을 내렸다. 메뚜기와 매미. 사모스 사람들이 이솝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솝은 자진해서 크레수스 왕에게 가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모스에 남아있는 것보다 크레수스 왕 곁에 있는 것이 사모스 사람들에게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솝을 본 크레수스 왕은 이처럼 보잘것없는 사내가 자신에게 그같이 큰 장애가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이솝은 그의 발밑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내가 메뚜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미 한 마리가 그의 손에 잡혔습니다. 그는 메뚜기를 죽이듯 매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매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단 말입니까? 저는 당신의 밀을 갉아먹지도 않습니다. 어떤 손실도 끼치지 않지요. 당신이 내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 악의 없이 사용하는 목소리뿐입니다. 대왕님, 저는 이 매미와 유사합니다. 제가 가진 것은 목소리뿐이고 대왕님을 모독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크레수스 왕은 이 말에 크게 감탄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들어 이솝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이솝을 생각해서 사모스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이때 이솝은 우화를 몇 편 써서 리디아 왕에게 주고 왕은 이솝을 사모스 사람들에게 돌려보냈다. 사모스 사람들은 이솝을 크게 예우해 주었다. 이솝은 또다시 여행을 떠나 세상을 돌아다니며 철학자라는 이들과 여러가지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바빌로니아 리세루스 왕의 두터운 신입을 받게 되었다. 그 당시 여러 나라 왕들은 온갖 주제의 문제들을 서로 보내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곡물이나 벌금 같은 것을 물리고 있었다. 이솝의 도움을 받은 리세루스 왕은 항상 우위에 있었고 문제를 내거나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탁월해 여러 왕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다. 그동안 이솝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서 귀족 출신의 엔누스라는 젊은이를 양자로 삼았다. 그런데 그는 얼마나 사악했던지 자기를 거두어 준 양아버지의 잠자리까지 더럽히며 이솝의 은혜를 저버렸다. 이 일을 알게 된 이솝은 그를 쫓아버렸다. 엔누스는 이 일을 안갚음하기 위해 이솝이 리세루스의 경쟁자인 여러 국왕들과 내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편지를 여러 통 만들어서
리세루스 왕에게 보냈다. 리세루스 왕은 이 편지의 봉인과 서명을 보고 그것이 이솝의 짓이라고 믿어버렸다. 그리고는 더 큰 증거를 찾아보지도 않고 헤르메푸스라는 한 장교에게 반역자 이솝을 당장 죽여버리라고 명령했다. 이솝의 친구였던 헤르메푸스는 그를 죽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어느 무덤에 숨겨두고 보살펴 주었다. 이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집트 왕 네크테나보가 마침내 리세루스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할 때까지 이솝은 이렇게 지냈다. 공중누각. 네크테나보 왕은 리세루스 왕에게 시비를 걸어오면서 공중에 탑을 세울 수 있는 건축가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낼 수 있으면 보내보라고 했다. 이집트 왕의 편지를 본 리세루스는 자기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을 전했지만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로 인해 리세루스 왕은 이솝을 죽인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이때 헤르메푸스가 이솝이 살아있다고 왕께 아뢰고는 이솝을 데려왔다. 이솝은 대단한 한대를 받았고 자신이 죄가 없음을 증명했으며 엔누스도 용서해 주었다. 이집트 왕의 편지에 대해 이솝은 웃기만 하더니 내년 봄이 되면 공중에 탑을 세울 수 있는 건축가와 어떠한 질문에도 답할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하겠다고 서신을 보냈다. 리세루스 왕은 이솝에게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엔누스를 마음대로 처분하라고 넘겨주었다. 이솝은 엔누스를 자기 자식으로 맞아들였고 징벌이라고는 다음과 같은 권유를 했을 뿐이었다. 제신과 군주를 공경할 것. 적들에게는 가혹하되 다른 이들은 너그럽고 편안하게 대할 것. 부인을 잘 대해주되 비밀은 털어놓지 말 것. 말은 적게 하고 말 많은 자들을 집에서 쫓아낼 것. 불행이 닥쳐도 낙담하지 말 것. 살아있는 동안 친구들과 패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죽어 적에게 이익을 주는 편이 나으므로 미래를 위해 대비할 것. 남의 행복과 미덕을 시기하는 것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으므로 그리하지 말 것. 이솝의 이 같은 공고와 어진 마음에 마치 화살이 심장을 꿰뚫고 들어오기라도 한 듯 감동을 받은 엔누스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버렸다. 이집트 왕 네크테나부어의 도전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자면 이솝은 독수리 새끼 몇 마리를 골라 믿기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각기 어린애 한 명을 태운 바구니를 물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다. 봄이 되자 이솝은 독수리와 어린아이 일행을 이끌고 이집트로 향했다. 그 일행이 지나가는 곳마다 주민들은 이 모습을 보고 경탄해하면서 그가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인지 몹시 궁금해했다. 이솝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보냈던 네크테나보 왕은 이솝이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만일 이솝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리세루스 왕에게 결코 그런 식으로 도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왕은 이솝에게 공중에 탑을 세울 수 있는 건축가와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왔느냐고 물었다. 이솝은 무슨 질문에나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이고 건축가는 탑을 세울 장소에 가면 보여주겠노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이솝과 함께 들 한복판으로 나갔다. 그러자 독수리들이 어린아이들을 태운 바구니를 물고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아이들은 바구니 안에서 희반죽과 돌, 목재를 달라고 소리들을 질러댔다. 이솝은
네크테나보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시다시피 제가 폐하를 위해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저들에게 건축 자재들을 대주십시오. 네크테나보 왕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리세루스 왕이 승자임을 인정했다. 암말과 말들. 이집트 왕은 이솝에게 이런 문제를 냈다. 이집트에 있는 내 암말들이 바벨론에 있는 말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새끼를 뱉네. 이 일에 대해 대답할 말이 있는가? 왕의 대꾸에 이솝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답변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폐하의 암말들이 저의 나라 말들이 우는 소리를 이 멀리서 들을 수 있으며 그 소리를 들었다고 새끼를 뵐 수 있겠습니까? 이솝은 대답을 다음 날로 미루고는 숙소로 돌아갔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고양이 한 마리를 잡아 채찍질하며 거리로 끌고 다니라고 일렀다. 고양이를 숭배하는 이집트인들은 아이들이 고양이를 이렇게 다루는 것을 보고 몹시 분노했다. 이들은 아이들 손에서 고양이를 빼앗아 왕에게 가서 고해 바쳤다. 왕은 이솝을 불러오게 했다. 이 동물이 우리의 신들 가운데 하나임을 모르더냐? 어째서 그리 다루게 한 것이냐? 왕의 물음에 이솝은 이렇게 대답했다. 저 고양이가 리세루스 왕에게 무례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 저것이 리세루스 왕의 아주 멋진 수탉, 매 시간마다 시간을 알리며 우려대는 수탉의 목을 비틀어 죽여버렸습니다. 너는 거짓말쟁이로구나. 어찌 저 고양이가 그 짧은 시간에 그처럼 먼 곳까지 갈 수 있었겠느냐. 사원과 12개의 도시. 그 일이 있은 후 왕은 헬리오폴리스에서 뛰어난 재치를 지닌 사람 몇몇과 수수께끼를 잘 내는 학자 몇 명을 불러들였다. 그들을 위해 베푼 성대한 향연에 이솝을 초대되었다. 학년 중에 이들은 이솝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도 있었다. 거대한 사원이 하나 있는데 12개의 도시로 둘러싸인 기둥 하나가 그 사원을 떠받치고 있다. 그 도시들에는 각기 30개의 지주가 있고 그 지주 주위에는 두 여인이 차례로 산보를 하는데 한 여인은 희고 다른 한 여인은 검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애들한테나 내는 문제입니다. 이솝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원은 3개입니다. 기둥은 한 해이고 도시는 달, 지주들은 날로 그 주위를 밤과 낮이 번갈아 산보를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문제. 이튿날 네크테나보 왕은 자기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저 반폰이 팔싹둥이 같은 놈 때문에 리세루스 왕이 항상 이기는 걸 자네들은 그냥 참고만 있을 것인가? 이런 운명에 내 이리도 당혹해 하는 걸 그저 보고만 있을 거냔 말이네. 그러자 그중 한 사람이 이런 계책을 내놓았다. 이솝에게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문제를 내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솝은 네크테나보 왕이 리세루스 왕에게 2000달란트의 빚이 있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차용 증서를 썼다. 그리고 그것을 봉인하여 네크테나보 왕에게 건네주었다. 왕의 친구들은 봉투를 열기 전에는 그 안에 쓰여 있는 것이 자기네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봉투를 열어본 네크테나보 왕은 대뜸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로군. 여기 있는 자네들 모두를 그 증인으로 삼겠네.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결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왕의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이솝이 다음과 같이 말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당신들의 요구대로 한 셈이군요. 네크테나보 왕은 이솝과 리세루스 왕을 위한 선물을 많이 주어 이솝을 바빌로니아로 돌려보냈다. 이솝이 이집트 로드페 여왕의 노예였다는 기록도 남아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솝이 이처럼 이집트에 잠시 머물렀기 때문에 나온 얘기일 것이다. 로드페 여왕은 수많은 여인들이 제공해 준 제물로 피라미드를 세운 여왕이다. 그녀가 세운 피라미드는 사람들이 경탄에 마지 않으며 바라보는 현존하는 새 피라미드 중에서 규모는 제일 작지만 가장 뛰어난 기술로 건조된 피라미드이다. 이솝의 최후. 바빌로니아로 돌아온 이솝은 뛸 듯이 기뻐하며 환대하는 리세루스 왕의 영접을 받았다. 왕은 그의 동상을 세워주었다. 이솝은 견문을 넓히고 싶은 욕심에 이 모든 영예를 버렸다. 이솝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리세루스 왕의 궁정을 떠나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리스를 한 번 더 둘러보기 위해 왕에게 작별을 고했다. 리세루스 왕은 이솝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제단 앞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나중에 자기 곁으로 돌아와 여생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한 다음에야 그를 떠나 보내주었다. 이솝이 발걸음을 멈추었던 많은 도시들 가운데에서도 델피는 주요 도시 중 하나였다. 델피 사람들은 이솝의 이야기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긴 했지만 그에게 경이라고는 표하지 않았다. 델피 사람들이 이같이 자기를 멸시하는 데 화가 난 이솝은 그들을 물결 위에 떠다니는 나무 막대기에 비유했다. 멀리서 보면 상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까이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비유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델피 사람들은 이솝으로부터 이렇게 비난받는 것이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이솝에 대한 극도의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올라 그를 없애버리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이솝의 옷짐 속에 자기네 종교의식에 쓰이는 제기 하나를 감춰두었다. 이렇게 해서 이솝을 절도와 불경죄로 몰아 사형에 처할 작정이었다. 이솝이 델피를 떠나 부시드 가는 길로 접어들었을 때 델피 사람들이 무슨 큰 공경에 처한 사람 마냥 급히 달려왔다. 그리고는 이솝이 자기들의 성스러운 제기를 훔쳤다고 고발하였다. 이솝은 신들에게 맹세코 그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의 짐을 뒤져 제기를 찾아냈다. 이솝이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들은 그를 파렴치범 취급했다. 이솝은 쇠사슬에 묶인 채 델피로 끌려와 감옥에 갇혔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라는 선고를 받았다. 그가 늘 그리해 왔듯이 우화로 자신을 변호하려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델피 사람들은 그를 비웃을 뿐이었다.